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8년간 임대아파트 살다가 매매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제 실수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어느새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8년간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전에 살던 8층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층을 누르고 내렸다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이사한 9층을 누르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호스를 확인해 보니까 습관처럼 전에 살던 805호를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이놈의 정신머리. 이러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전에 살던 층을 눌러서 오네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 이사 오셨구나. 그럴 수도 있죠. 반가워요. 혼자 살아요? 네? 아, 네, 혼자 살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웃 주민인데 앞으로 종종 봐요. 네, 실례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먹고 그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마주쳐서 창피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자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잘못 누르기는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저희 집을 잘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수고했다고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이 평소보다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말이라 다들 3차까지 가자고 난리였지만 더 이상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숙취가 몰려오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떴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았는데 눈을 비비고 간신히 눈을 뜨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는 어딘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일어났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아래층 아줌마였어요. 저 지금 이게... 저는 놀라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나와서 시원한 북엇국이나 좀 먹어요. 속이 쓰리기도 했고 맛있는 북엇국 냄새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식탁을 보니 맛있는 집밥이 한 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 맨날 그냥 대충 먹기 바빴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보니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와, 북엇국 진짜 시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저는 한참 밥을 먹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걸까요? 뭐야,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제 또 집을 잘못 찾아왔는지 계속 우리 집 비밀번호 눌렀잖아.
내가 얼마나 무섭던지. 문 열고 나가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방에 가서 눕더라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난 좋았는걸? 어제 참 좋았는데 기억을 못하니 아쉽네. 우리 남편이 화물 운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맨날 많이 외롭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어제는 무섭지도 않고 오랜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줌마는 부끄럽다는 듯이 수줍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 잘 찾아가려고 요새 엄청 노력했는데 술을 먹고서 자연스럽게 예전 집으로 또 찾아왔나 봐요. 미안할 거 없다니까.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는 그 실수가 너무 반갑던데?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종종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 잘 챙겨 먹어야지. 나도 혼자 밥 먹기 외로운데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아침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짐을 챙겨 쏜살같이 아랫집에서 나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할 때 아랫집 아줌마를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봤는데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줌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랫집 아줌마가 보이더라고요. 어머, 905호 총각이네. 내가 자주 찾아와도 된다 그랬는데 어쩜 그날 이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아, 제가 좀 바빠서. 나 피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너무 서운해.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거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아이, 참. 그때 나한테 실수한 거 부끄러워서 그래?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얼른 와. 아랫집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맛있게 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배고프지? 얼른 먹어.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또 눈앞에 맛있는 음식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맛있지? 내가 그랬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외롭다고. 이렇게 와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 네. 그날 실수는 내가 잊어줄 테니까 가끔 이렇게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 내가 애도 없고 그래서 아들 같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랫집 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처럼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왕래를 하면서 남편분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혼자 많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습관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이고 현재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재작년 제 인생에 가장 쇼킹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내를 공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공장 일인지라 여자를 만나는 것도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직장 동료로 눈인사만 하고 오며 가며 얼굴만 익히는 사이였는데 아내가 저희 작업장으로 전직이 되면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딱 봐도 어린 티가 나는 20대 초반의 아가씨였는데 시골에서 갓 올라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었죠. 아내가 착한 것도 착한 건데 어려서 그런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저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 몸을 벌벌 떨며 죄송하다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는데 이런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듯 했거든요. 제가 집안이 어려워 사회생활을 좀 빨리 한 편인데 매번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도 많이 당하고 사장에게 노동 착취도 많이 당했어요. 거기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서 제가 사소한 실수만 해도 육두문자를 남발하셨거든요. 그러니 매번 주눅이 들어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어요. 이럴 때마다 공장에 나가기 싫어서 그만둘까도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했었는데 정말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나가곤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한 5년이 지나니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졌고 일하는 것도 많이 숙련이 돼 실수도 잦아져 공장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처음부터 아내에게 연민의 정이 느껴졌어요. 사실 사랑보다는 내가 저 여자를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죠. 어린 나이에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속사정을 생각하니 딱했어요. 게다가 아내는 저보다 6살이나 어렸고 제 여동생보다도 더 어렸기에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경희 씨 이러다가 힘든 일 있거나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요.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말은 좀 쌀쌀맞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전부예요. 그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하세요. 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죠. 이런 제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던 걸까요? 아내는 제게 먼저 호감을 표하기 시작했는데 공장 안에선 조장님 하다가도 공장 밖에만 나가면 오빠라는 호칭을 쓰며 제 뒷꽁무니만 따라다녔어요. 이때부터 저희는 동료들 몰래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공장 동료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맣게 먼저 올라간다고 둘이 연애하는 걸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하냐며 한동안 놀림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 얼마 있다 공장 동료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었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 동료 하나가 저 끝에서 혼자 술을 홀짝거리며 마시더니 이내 술에 잔뜩 취해 절 향해 소리를 지르며 야 임마 너 경희 잘 데리고 가는 거야. 너 내가 경희 좋아했던 건 알았냐? 네가 경희 채가기 전에 원래 내가 경희 먼저 좋아했어. 아마 경희 너는 알 텐데 그치? 근데도 나 말고 저 태식이 놈 선택한 거지? 라고 하는데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제 아내도 얼굴이 시뻘개져선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분 술이 많이 취하셨나 보네. 생사람 잡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친구 동료 옆에 앉은 반장님도 그 친구를 말리며 그만하라고 이미 지나간 일을 왜 이런 날 이야기하냐며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혼자 드러누우며 생쇼를 하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어 공장에 출근을 하니 그 친구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님 기억이 진짜로 안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그리고 그 친구도 1년이 안 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였어요. 부잣집 사이로 들어가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저와 아내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함께 갔었는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호텔 결혼식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때는 더 보기 힘든 풍경이었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신부를 부러워하는 건지 아님 신랑을 부러워하는 건지 집에 오는 내내 입이 대빨라워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괜한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아휴, 나는 부모 복이 없으니 사는 것도 이렇게 사나 봐. 내 팔자야. 내일 또 공장이나 나가는 팔자지. 라고 하는데 아내의 투덜거림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이 말들이 다 사실이니까요. 저희 부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서로 태어나길 가진 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니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애초부터 꿈을 크게 갖지 못하는 게 어차피 이런 현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죠. 평생을 공장 다니면서 운이 좋아 잘리지 않는다면 애 하나 정도는 낳고 그 애 대학까지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는 게 그게 성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이런 팍팍한 삶에서 점점 옹졸해갔고 남한테 베푸는 것조차 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인 그런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죠.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환경이 이 정도로 사람을 메마르게 만드나 싶어 정말이지 가난이 징글맞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옆집 아이한테 삶은 계란 하나를 주는 것까지도 난리를 쳤어요. 그 집 부모가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갖다 준 적 있어? 왜 비싼 달걀을 걔한테 주냐고. 내가 언젠간 쟤네 집에서 달걀 하나 갖고 온다. 라며 눈을 흘겨뜨는데 옆집 애가 아무것도 못 먹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길래 안쓰러워서 달걀 하나 준 거라고 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씩씩거렸죠. 이런 아내는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며 제일 큰 목표가 되어버렸고 저는 이런 아내를 볼 때마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자식을 낳으면 좀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맘 같아선 좀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내가 돈도 없는데 무턱대고 애부터 낳는 건 싫다고 하여 미루다 임신이 된 거죠. 저는 아빠가 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아내는 돈을 쓸 생각에 걱정부터 하더군요. 그놈의 돈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났지만 임신을 한 상황이라 화도 못 내고 꾹 참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아내의 걱정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아이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장탈장이 되어 자기 몸보다 더 큰 장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아기가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장이 한번 꼬여 괴사까지 되었다고 하였죠.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아내도 그런 아기를 보곤 오열을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 말로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산모 뱃속에서 장탈장이 되고 양수에까지 노출이 되어 있으니 장이 늘어나고 꼬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곧바로 1차 수술을 진행하였어요. 팽창된 장이 다 들어가지 못하면 또다시 2차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아이 수술비가 없어 진땀을 빼며 여기저기서 돈을 구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를 사며 제발 우리 딸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근데 제 모습을 보는 아내는 로또 사는 돈도 아깝다며 그 돈으로 애 수술비나 보탤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요령을 피우려고 하냐며 야단을 떠는데 이렇게라도 내 딸 살려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아내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냈고 성질을 냈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 치료를 하지 못하는 제 심정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게 저희 딸은 2번의 수술을 받고 나서야 장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치만 워낙 몸이 약하게 태어난 딸은 평생 잔병 치레를 달고 살았고 한 달에 2번은 응급실에 가며 1년에 한 번은 꼭 입원을 하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돈이 없어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죠. 아내도 이런 딸을 위해 야간 근무까지 하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투잡, 쓰리잡까지 뛰며 돈을 벌었지만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까지 줄여가며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아내가 잘 다니던 공장을 말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딸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아픈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아내의 이유였고 무턱대고 제게 당신은 그냥 앞만 보고 돈만 벌어. 우리 다정이 살리려면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말없이 희생하며 가장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제게 몇 년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이 일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딸아이가 또 한 번 급성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공장에 있으니 아내가 혼자 애를 입원시키고 간호를 한다고 했어요. 저희 집은 아이의 입원이 워낙 일상이 된 일이어서 저도 야간까지 일하고 병원에 가본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저녁 늦게 오면 어차피 면회 시간도 끝나니 그냥 걱정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애비된 심정으론 야간에 일을 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딸아이에게 가고 싶었지만 병원비와 입원비를 생각하니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고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딸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운전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며칠 뒤면 딸의 생일이라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마음에 안 좋았죠. 가서 자는 모습이라도 잠깐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새벽 3시에 병원에 갔어요. 자고 있는 아내를 생각해 아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갔죠. 입원실에 들어가 간호사에게 보호자임을 밝히고 입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 간호사가 갸우뚱한 표정을 하곤 보호자를 불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보호자라니까 기어코 안에 계시는 보호자를 불러준다는데 아내가 또 난리를 칠 게 뻔해 난처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병실 밖으로 나오는데 절 보더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며 아니 왜 왔어? 집에 가서 쉬지. 애 자니까 그냥 가. 약 먹고 겨우 잠들었어. 응? 얼른 가. 라며 제 등을 떠미는데 이런 아내의 태도가 뭔가 수상했고 아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이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하고 무작정 병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또 워낙 애한테는 끔찍해 아내도 아차 싶은 것 같았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니 딸아이는 생각보다 멀쩡한 모습으로 링거도 한 개만 꽂고 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에이씨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본인이 더 놀래 어머 라는 소리를 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누가 또 있어? 라고 하니 바닥 쪽에서 중얼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저는 딸 침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절 막아서며 거긴 왜? 옆에 보호자가 내는 소리야. 애 봤으니까 이제 얼른 가. 내일 일도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옆에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보호자 침대가 아예 펴져 있질 않았으니까요. 전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딸이 누워있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대자로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인기척에 그 남자도 절 봤고 그 깜깜한 병실에서 그 의문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너무 놀래 큰 소리로 너 누구야? 라고 하니 그 남자가 바닥을 슬슬 기어 밖으로 나오며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또한 아내를 바라봤고 아내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밖으로 나온 그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고 그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까무러쳤어요. 그 사람은 바로 10여 년 전 저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던 그 동갑의 동료였거든요. 그 외에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한 아내를 사모했던 그 친구 말이에요. 10년 만에 만나게 된 그 친구는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고 추레한 옷차림과 수염, 머리가 덥수룩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놈도 눈이 반쯤 풀려선 야 최경이 너 거기 안 서? 라며 아내의 뒤를 쫓더라고요. 저 또한 그 두 사람을 쫓기 시작했는데 이내 아내는 친구놈 손에 잡혀 그놈에게 사정없이 가격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놈에게 달려가 너 이 새끼야 지금 남의 마누라한테 뭐하는 짓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저의 말림에도 그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야 이 여편네야 병원에 있는 척하더니 이놈은 누구야? 이놈은 누군데 너한테 마누라라고 하냐고. 그때 그 나이트에서 만난 젊은 영계가 이놈이냐? 이놈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돈다발 안겨주면서 사랑한다고 했냐고. 라는데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제정신이 아닌 그놈의 멱살을 잡으며 야 이병진 너 내 마누라한테 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라고 하니 그놈은 그제서야 밝은 데서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 너 이 여편네랑 아직도 붙어 살고 있었냐? 라며 믿기 힘든 얘기를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황급히 그놈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놈이 아내까지 밀치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네 마누라가 34억이나 되는 로또에 당첨된 건 알고 있었냐? 그것도 5년 전에. 5년 전부터 저 여자가 너를 깜빡 속이고 있었다고. 라는데 아내는 지금 저 인간 술 마시고 헛소리 하는 거라고 절대 아니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야, 나 술 안 취했고 멀쩡하니까 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했고, 그놈은 언젠간 절 찾아와 이 모든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놈 말로는 아내가 5년 전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을 때 자기도 같이 있었다는데 그 둘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또도 본인이 사라고 해서 구매를 했다는데 심지어 당첨금도 같이 수령하러 갔다는 겁니다. 증거 사진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돈을 받자마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배우자한테 숨기고 이 돈으로 우리 평생 몰래 연애를 하자고 했다는데 5년 전이면 아내가 아이를 핑계로 일을 그만둔 그 시점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그놈과 함께 따로 집을 얻어 밖에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고 저희 딸은 아파서 돈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할 때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살림 차린 집도 데려갈 수 있다는데 그놈의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폭로하는 이유가 아내가 요 근래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의심을 품다 결국 저희 딸 병원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너무 분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 아내는 제 앞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숨기려고 한 건 아니라면 여보, 저 인간이 일부러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숨길 생각 추호도 없었어. 근데 저 인간이 숨기자고 먼저 한 거라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당신 사랑해. 라는데 아내의 말에 눈이 돌아가 멱살을 잡으며 애가 아파서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을 때 너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한 번 안 낸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엄마 맞냐고 인간이 맞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친구놈이 낄낄거리며 야, 이 등신아, 너는 그냥 이 여자한테 보험 같은 남자야. 네 마누라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중에 지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지를 간호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데리고 사는 거라고. 너 여태껏 저 백녀한테 속은 거라고. 라는데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나한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한테는 다 말할 정도였다니 나는 대체 저 여자에게 무슨 존재인가 했어요. 당장이라도 그 연놈들 없애버리고 싶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는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면서도 저랑 살 땐 그렇게 돈돈돈 거린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남편인 나한테 로또 당첨된 걸 숨겼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픈 아이 병원비 한 번을 안 내고 딴 놈이랑 저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나는 남편이어도 아이는 지 피가 섞인 지 새끼 아니냐고요. 처음에 아내가 변한 것도 가난한 환경 때문에 욕심이 많아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는 원래부터 성격이 저렇게 개쓰레기였던 거였네요. 저는 당장 이혼 소송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전부 다 뺏어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니 로또 자체는 제가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아주 오랫동안 곰곰이 이 두 것들을 어떻게 매장시킬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부터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까지 전부 다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아내에게 달라붙으며 돈을 떼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 아내에게 투자자라는 사기꾼까지 붙기 시작했죠. 아주 무섭게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전 그 틈을 타 저 또한 이혼소송 진행을 하였어요. 근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변호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친자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10년 동안 키워온 내 딸이 실은 내 딸이 아니면 어떡하지 싶었죠. 근데 이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저희 딸마저 제 딸이 아님으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까지 더해 아내에게 법적으로 유책의 책임을 물 수 있었고 그 아이의 친부가 그 친구놈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들고 친구놈의 부자 와이프를 찾아갔습니다. 그놈이 제게 엿을 날린 것처럼 저도 그놈 앞에서 아주 큰 엿을 날릴 기회가 온 거죠. 그놈 술김에 홧김에 복수심에 제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놈 지 장인 어른에게 기싸대기 한 대 맞고 그 집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났고 제 아내인 쓰레기 같은 여자도 결국 로또로 당첨된 돈을 전부 다 뺏기게 되었어요.
이미 사기까지 당해 돈 절반은 날린 상태였는데 거기에 로또 당첨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며 협박까지 해댔대요. 실제로도 로또 당첨이 되면 사람들에게 돈을 다 뺏겨 금방 날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상황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거기다 아내는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니 모든 걸 다 잃고 났을 때 저한테 와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나 나나 정말 무일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 살아보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 부부였잖아. 그리고 딸애는 그 새끼한테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면 돼. 라는데 그 말에 그 여자를 바닥으로 밀치며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했네요. 나는 내 딸이 아니었음에도 한 번에 맘 정리가 안 되는데 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냐고 했어요. 진짜 내가 본 인간 중에 제일 최악이고 쓰레기라며 너 같은 인간은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이혼하고 위자료랑 손해배상도 제대로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너한테 다시 소송 걸 거라고 했네요. 그러니 제 다리를 붙잡으며 손이 발이 되게 비는데 더 과간인 게 이미 돈 맛을 알아버려서 어디 가서 합금일하면서 돈을 못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자한테 야, 너 왜 그래? 원래 그 자리가 네 자리고 네 위치야. 넌 평생 그런 일 하면서 지옥 속에 살아야 된다고. 라며 더러우니까 나 만지지 말라며 그 자리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승소 후 전처에게 받은 위자료랑 손해배상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했어요. 사실 딸이었던 그 아이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게 괴로웠거든요. 부모도 아니었던 제가 이런 마음인데 전처라는 애미는 지 자식이 아파도 버릴 생각부터 하니 그 여자 인성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 전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전처는 숙박업소에서 숙식 해결하며 청소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 하나 구할 돈이 없어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아주 속 시원했습니다. 절 호구 취급하며 이용했던 그 10년을 그 여자도 똑같이 받아봐야죠. 비록 지금은 제 곁에 아무도 없지만 평생 그러고 살 뻔한 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그날 밤도 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실루엣. 매번 이 시간만 되면 난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어. 마치 아무도 몰래 감춰둔 나만의 비밀처럼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서서히 타오르는 걸 느꼈어. 사람들은 다들 사랑이란 걸 말하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감정을 나누는 게 정상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난 그가 혼자 있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모르는 그의 사적인 시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그 모습이 나만의 것이 되는 것 같았거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우린 흔한 연인처럼 만났고, 손을 잡고, 함께 웃고, 같은 공기를 나누며 사랑을 속삭였어. 준호는 다정했고, 때로는 무뚝뚝했지만, 그마저도 내겐 사랑스러웠지. 함께 있을 땐 그저 평범한 여자친구였어.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 그날도 난 준호의 집에 있었어. 원래는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급한 회사 일 때문에 준호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난 거실에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원래 남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난 이상하게 끌렸어. 처음엔 장난스러운 호기심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 그가 혼자 있는 모습은 마치 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신비로웠어. 그때부터였어. 난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일부러 늦게 집에 가는 척하며 그의 방 앞에서 머물렀고 가끔은 자는 척하며 한쪽 눈을 살짝 떠서 그를 훔쳐봤어.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묘한 감정이 나를 짓눌렀어. 죄책감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 같은 거.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난 습관처럼 그의 틈을 찾아 헤매게 되었어. 하지만 이건 나만의 비밀이었어.
준호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되잖아. 그가 나를 어떻게 볼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어.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평범한 저녁을 보냈고 난 일부러 먼저 피곤한 척을 하면서 침대에 누웠어. 그리고 그가 방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용히 다가갔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의 그림자. 난 다시 한번 숨을 죽였어.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달랐어.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한 움직임. 그리고 그의 시선.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처럼 거울 너머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설마 그가 알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난 얼어붙었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설마 나를 눈치챈 거야?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 거울을 응시하는 그 눈빛. 준호는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렇게 한참을 숨죽이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미소를 지었어. 분명 혼자 있는 시간일 텐데 마치 누군가를 의식한 듯한 미소.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보통은 기분 나빠해야 정상이지. 그런데 저 표정은 마치 뭔가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서둘러 몸을 돌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침대 위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 온몸이 뜨겁고 동시에 식은땀이 흘렀어. 준호가 눈치챘다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 준호도 혹시 나처럼? 그날 이후로 난 더 조심스러워졌어.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 아니, 멈출 수 없었어.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숙한 곳에서 끌어당기는 감정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 그날은 비가 오는 밤이었어.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 우린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었고 나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행동했어. 준호가 혹시 내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그가 그렇게 묻는데 난 왠지 더 긴장했어. 나를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그리고 늘 그랬듯이 먼저 잠드는 척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준호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나는 베개 너머로 몰래 그를 훔쳐봤어. 그런데 그가 날 보고 있었어. 분명 난 등을 돌리고 있었고 어둠 속이라 그의 시선이 보일 리가 없었어. 그런데도 난 확신할 수 있었어. 준호가 날 보고 있다는 걸. 설마 알고 있는 거야? 온몸이 굳었어.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였어. 그런데 그 순간 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나를 향해 한 발 다가왔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준호는 내 옆에 가만히 섰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 이제 그만하지 그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그리고 들켜버렸다는 걸 직감했어. 그런데 이상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어. 오히려 조금은 장난스럽게 들렸어. 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 준호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의 눈빛에는 놀랍게도 분노가 아닌 묘한 호기심과 장난기가 서려 있었어. 언제부터였어? 그가 그렇게 묻는데 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그런데 내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와버렸어. 너도 알고 있었어? 그러자 준호가 피식 웃었어. 그리고 침대에 걸터앉더니 나를 빤히 쳐다봤어. 대충 눈치는 챘지. 이상하게 내가 너무 일찍 잠드는 날이면 꼭 그때만. 그는 말끝을 흐리며 날 보다가 다시 작게 웃었어.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 앞으로는 숨지 말고 그냥 같이 보면 되잖아.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이건 단순히 내가 그를 몰래 지켜보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준호도 어쩌면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가 공유하는 또 하나의 비밀이 만들어졌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같이 보자고. 준호가 진심으로.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내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어. 그런데 준호는 장난스러운 표정도 아니었어. 오히려 진지했어. 내 반응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날 바라보고 있었어. 장난처럼 들려. 그가 내 손을 천천히 잡았어.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어.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더 뜨겁게 느껴졌거든. 숨이 턱 막혔어.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어. 솔직히 말하면 확실히 눈치챈 건 얼마 안 됐어. 근데 내가 자는 척하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있더라고. 그의 눈빛이 묘하게 날 파고들었어.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어. 그러면 너 기분 나빴어? 이게 가장 궁금했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몰래 지켜보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 혹시 그가 불쾌했다면. 그런데 준호는 다시 피식 웃었어. 글쎄, 처음엔 좀 이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꽤 재밌는 취향이더라.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어. 뭐? 내가 놀라서 소리치자 준호는 오히려 장난스럽게 내 머리를 툭 건드렸어. 왜 그렇게 놀라? 내가 나를 훔쳐보는 게 재미있었다며. 근데 솔직히 나도 그게 싫지는 않았어. 나는 말문이 막혔어. 그저 내가 준호를 몰래 지켜보는 게 좋았을 뿐인데 준호도 그걸 즐겼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지켜보는 걸 알고도 일부러 그런 적이 있다는 거야. 그가 대답을 하지 않고 내 손을 살짝 쥐었어.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 그럴 수도 있고.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어. 이건 무슨 의미야? 마치 나보다 더 깊이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준호를 몰래 지켜봤던 것처럼 어쩌면 준호도 나를 관찰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아니, 그럴 가능성이 컸어. 내가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준호에게 들켜 있었던 거야. 그 생각에 몸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내가 어렵게 물었어. 준호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이제부터는 굳이 몰래 안 해도 되잖아.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손을 꼭 쥐었어.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변해갔어. 이전까지는 내가 몰래 그를 지켜보는 게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준호도 내 시선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그걸 의식하는 것처럼 행동했어.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어. 그를 엿보는 짜릿함이 사라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짜릿함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장난을 걸기도 했어. 일부러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면서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기다렸어.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린 틈을 확인하면서 그가 나를 의식하는지 지켜봤어.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문을 활짝 열고 날 바라봤어. 뭐해? 그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어. 나는 당황해서 책을 집어들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 그냥 책 읽고 있었어.
책을 거꾸로 읽나 보네. 그제야 내가 책을 거꾸로 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 진짜.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나는 투덜거리며 등을 돌렸지만 준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냥 오라고 해.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누가 본다고 했어? 너. 준호는 장난스러운 얼굴로 내 옆에 앉았어. 그리고 나를 빤히 바라봤어.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시선을 피했어.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깨닫고 말았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이 관계가, 이 감정이 준호와 나를 더 깊숙이 얽어매고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게임을 멈출 생각이 없었어. 오히려 더 깊이 빠지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가 날 지켜보는 것도 내가 그를 바라보는 것도 둘 다 너무나도 달콤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져 갔어.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같았어. 내가 몰래 지켜보는 걸 준호가 알았고 이제는 그걸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어. 서로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 동시에 들키고 싶어하는 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았어. 그리고 어느 날 그 긴장감이 터지고 말았어. 그날은 회사에서 꽤나 피곤한 하루였어. 회식까지 있었고 나는 겨우겨우 술을 피해서 집에 돌아왔어. 평소 같으면 준호가 먼저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불이 켜져 있었어. 아직 안 잤어? 나는 현관에 기대어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 그런데 준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 뭔가 이상했어. 평소라면 장난스럽게 농담이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묘하게 무거운 분위기였어. 나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가려 했는데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 너 요즘 좀 이상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뭐가?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 오히려 더 깊숙이 나를 꿰뚫어보는 느낌이었어. 내가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 나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내 시선을 알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나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어.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지켜보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날 지켜봤다고. 그래.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는 척을 할 때 난 내 숨소리가 달라지는 걸 알았어. 내가 정말 자고 있을 때랑 나를 몰래 지켜보면서 긴장하고 있을 때 그게 다 들렸거든.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 너. 그래서 나도 내가 자는 척할 때 가끔 내 반응을 봤어. 준호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어. 내가 숨을 죽이고 있는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더 집중하는지.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분해서 더 소름 끼쳤어. 나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이건 무슨 뜻일까? 내가 그를 훔쳐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라면? 그러면 내가 지켜봤던 순간들은 정말 나 혼자만의 것이었을까? 너 일부러 그랬던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준호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 그럴 수도 있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 나는 내가 혼자만의 세계에서 몰래 지켜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그 세계를 만들어준 건 준호였을지도 몰라. 그제야 알았어. 이건 단순히 내가 준호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둘만의 게임이었어. 그러면 지금도 날 보고 있어? 내가 그렇게 묻자
준호는 내 눈을 가만히 응시했어.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어. 응. 지금도 항상.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기분이었어. 내가 준호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이 묘하게 떨렸어. 그런데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빠지고 싶었어. 그게 문제였어. 그날 이후 난 준호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전까지는 내가 그를 몰래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준호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거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난 매일 밤 새삼스레 깨닫게 됐어. 준호는 변함없이 다정했어.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해졌다고 해야 하나? 마치 내 반응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사람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감정을 보이는지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 같았어. 그걸 알면서도 난 더 깊이 빠져들었어. 어느 날 우리는 여행을 가기로 했어. 오랜만에 둘이서 푹 쉬다 오자. 준호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약한 곳은 한적한 시골 펜션이었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 난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어. 거기서도 준호는 날 지켜볼까? 아니면 내가 그를 지켜볼 수 있을까? 그런데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했어. 진짜 조용하다.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주위를 둘러봤어. 도로 하나, 작은 편의점 하나, 그리고 우리 숙소. 그게 전부였어. 준호는 내 반응을 지켜보다가 작게 웃었어.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이런 곳으로 골랐어. 나는 그 말이 왠지 섬뜩하게 들렸어. 이런 곳에서 우린 더 깊이 빠지겠지.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와인을 마셨어. 술을 마시면 분위기가 더 자연스러워지잖아. 하지만 난 점점 더 긴장됐어. 준호와 이렇게 단둘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있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나서 나는 슬슬 졸린 척을 했어. 사실 졸리진 않았어. 그저 언제나처럼 내가 먼저 자는 척을 하면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 나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어. 그런데 그날따라 준호는 쉽게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 거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간간이 작은 한숨도 들려왔어. 나는 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한참 후에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나는 그대로 숨을 죽였어. 눈을 살짝 감은 채 아주 미세한 틈으로만 그의 모습을 훔쳐봤어. 준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내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 설마. 나는 최대한 긴장을 숨기고 있었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내 숨소리가 들킬 것 같았어. 그런데도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 순간 그가 움직였어. 천천히 침대에 걸터앉더니 내 머리카락을 조용히 쓰다듬었어.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어. 언제까지 자는 척 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조용히 눈을 떴어. 준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깊었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나는 결국 나지막이 중얼거렸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준호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어.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 너는 내가 나를 훔쳐보기만 했다고 생각했겠지. 그가 천천히 커튼을 젖혔어. 창밖에는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어. 그리고 그 빛을 등진 채 준호는 내 쪽을 돌아봤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널 지켜보는 순간이 더 많았어. 나는 숨을 삼켰어.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부터 알았냐고. 준호는 다시 작게 웃었어. 처음부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거짓말. 나는 믿을 수 없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니.
내가 그를 훔쳐보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거짓말 같아. 준호는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어. 그리고 내 앞에 멈춰서서 나를 내려다봤어. 사실은 내가 나를 훔쳐보기 전부터 나는 내가 나를 지켜보게 만들었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나는 지금까지 내 취향이 조금 특별한 거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준호가 나를 일부러 유도한 걸까? 나는 점점 숨이 막혔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있지? 준호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내 턱을 들어 올렸어. 사실은 내가 보기를 원했던 순간들이었어.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지켜봤던 그 순간들은 다 나는 혼자서만 몰래 그를 훔쳐본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나에게 보여준 장면들이었던 거야. 그 사실을 깨닫자 온몸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 아니, 오히려 더 깊이 빠지고 싶었어. 그게 문제였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으로 저보다 7살 연하의 철없는 남편과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철없는 남편 때문에 창피하고 어디다 마음 편하게 하소연도 못해 사연 올려봅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고 약 5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이에는 어여쁜 천사가 찾아왔고 급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기에 그 예쁜 드레스마저 포기하고 한복으로 대처하기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7살 연하남이다 보니 모은 돈도 거의 없었고 경제적으로 저보다는 어려운 상태였고 결혼 전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남편은 인정받기 힘든 남자였습니다. 많은 연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저에게 돈도 잘 쓰고 나름 능력 있는 남자들이었기에 친구들한테도 멋진 남자 잘 만났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 있는 남자들의 문제는 하나같이 카사노바 같은 바람기였습니다. 오래 만나 혼사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 때쯤 남자들은 그런 대화가 부담을 느꼈던 것인지 항상 저 아닌 다른 여자들을 꼭 만나고 있어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만 믿고 있던 수뇌부 같은 제가 눈치가 없던 문제이기도 했죠. 남편과는 직장 타부서에서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연애의 목적보다는 회사 직장 동료로서 편한 후배 정도로 연락하게 되었던 것이 자연스레 데이트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독립해서 사는 집에 이 친구가 자주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남편의 짐이 점점 늘어나면서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였고 문제는 양심이 없는 건지 얼굴이 두꺼운 건지 생활비를 따로 주거나 하지는 않았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돈을 달라고 못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은 먼저 준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한 것이 괘씸하기도 하고 제 성격은 애교 없고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 그전 연애를 할 때도 하나같이 목석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연애하면 저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었기에 저 나름 애교를 부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었고 연애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다만 나이 어린 남자였기에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도 제대로 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크게 돈에 연연은 하지 않았기에 연애하면 누가 내든 상관은 없다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능력 있는 남자들이었기에 제가 돈을 낼 일을 애초에 안 만들었던 것이고 남편과는 연애 시절 뭐든 제가 먼저 사게 되었고 그 흔한 데이트도 밖에서 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여행 한번 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남편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되게 저희 쪽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누나들이 사줄 거죠. 냅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고 친구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카드를 미리 못 준 내 탓이구나 싶었어요. 2차로 가볍게 호프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은 예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 친구들에게 누나는 집이 작아요. 돈은 얼마 들고 결혼했는데 자동차는 있어요. 등등 기습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없는 첫 만남 이후 친구들은 저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던 날
남편은 다시 집에 말도 없이 기습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에게는 오픈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웬만하면 본가에 가라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기습 방문으로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이 얼마나 되었냐고 하면서 결혼할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눈치 없이 친구들에게 집들이인데 선물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 왔냐면서 친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콩깍지가 쓰인 걸까요? 그때도 남편한테는 별말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달 꼬박꼬박 하던 그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한 결과 2줄이 딱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알바하는 곳에서 정직원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저는 나름 안정적인 프리랜서지만 출산을 하면 못 다니는 상황이었기에 말 그대로 멘붕이 왔습니다. 사실 남편 쪽 집안은 부모님이 모아둔 노후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한 허풍에 가까워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집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오히려 저희 집 아버지는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으셔서 노후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중상층 가정입니다. 돈을 빌릴 여력이 되지 않아 무일푼으로 저희 부모님께 조금 도움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집안에 기대를 안 하긴 했지만 가전제품 하나 단돈 10원 한 장 시댁에서는 도와주신 게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한 것이 저희 집에서는 세탁기, 냉장고 등 제 혼수까지 다 해주셨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느낌이었고 저도 모르게 집에서 있다가 멍 때릴 때 보면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요. 여기서 웃긴 점은 없는 집안에서 은근히 바라는 건 많은 건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저를 부르더니 눈치 없는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전달하여 분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엄마가 왜 연락도 자주 안 하냐고 하던데 이렇게 가볍게 말하더니 전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말은 저한테 직접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은 저에게 직접 하지 왜 남편한테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세요. 그리고 먼저 어머니께서 연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인데 제가 남들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는지 오해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절대 그런 뜻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전속으로 어디 보태준 것 없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하는 거냐고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뻔했습니다. 제가 참지 않고 지른 덕분에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연락해라 마라 이런 소리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저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뭐라도 손에 쥐어졌으면 모르는데 없는 집사람 만나서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 능력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 상황도 이런 결혼을 선택한 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누굴 탓하겠냐 하는 심정이 사실 남편은 7살 연하지만 미래가 창창한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긴 해요. 제가 이제 슬슬 콩깍지가 벗겨지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아기를 낳게 해준 정자 제공자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끝이 없겠지만 주변인들을 보면 점점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보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구나 싶어요. 남편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점으로 나이 또래에 비해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고 허세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수준에 맞게 살면 되지 하지만 시부모를 닮아서인지 하나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곤 합니다. 솔직히 저희 수준의 외제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주 중인 집도 대출로 꽁꽁 묶인 마당에 남편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서 어느 날 저에게 상의도 안 하고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풀 대출 10년 장기로요. 저는 자동차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를 질러대며 싸움만 했습니다.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은 언변으로 사람을 홀린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아이가 있으면 자동차는 무조건 필요하다며 온갖 설득을 다 시켰습니다. 저도 바보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의 새 자동차는 물론 특히 외제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고차도 아닌 새 차라니 기가 찰 뿐입니다. 남편은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입사할 때부터 탐탁치 않아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은 그만두고 싶다고 징징거리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이젠 가장으로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데 어쩌나 싶습니다. 마땅히 여윳돈도 없어 10만 원이라도 저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갓난쟁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조만간 아기 한 명 더 낳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 보내고 일을 다시 구할 생각이지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시 휴식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미래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동거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아기 얼굴 한번 보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래. 내가 좀 고생하고 살면 되지 싶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옳은 방향이 맞는 걸까요? 고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